이제 지방직 대급에 대비해서 7급 공무원 행정법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죠. 7급. 자, 쇼터디 공부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그냥 각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연도별을 전범위를 통해서 또 섞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 알고리즘이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풀지 않은 문제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틀린 문제는 자동으로 오답 문제로 넘어가니까 전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시험 막판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뭐 출퇴근 아니겠죠. 뭐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집에 가는 길이 좀 멀어. 전철로 한 1시간 가야 된다면 그 시간, 그 짜투리 시간, 그리고 화장실에서 여러분 앉아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쇼토디에서 문제를 계속 푸세요. 그래야 문제의 적응력이 길러지고, 그래야 남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한두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이 또 그런 또 짜투리 시간 이용을 해야 거기에서 좀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합격합니다. 자, 7급 행정법 최근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 문제죠.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렸죠? 자,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이때는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행 도시계획 결정의 폐지 부분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예요. 무효. 1번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 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은 행정 형량 하자로 위법하다. 맞습니다. 그때는 이때는 행정계획은 형량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3번,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이 된다. 자, 3번 질문이요. 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이때는 신청권에 대한 거부행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로서 인정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이 부분이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또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시 예상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죠? 원래 여러분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단지 뭡니까?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게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지만, 이런 경우 그죠? 그러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법령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시 예상할 수 있다. 그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었고요. 2번, 취소 판결 기속력 옳은 거 골라라. 자,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의 처분이 위법함의 이유로 직권 취소 가능하죠? 네, 옳은 질문이고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 확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지금 보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러니까 취소 판결 확정된 이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때는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했다면 기속력이 위반되지만 지금 지문처럼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어떤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 1번 정답. 3번.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되죠.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 4번이요. 기속력은 당해 취소 소송의 당사자의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기속력은 당해 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에까지 미칩니다. 이 뒷부분이 틀린 거죠? 자, 행정상 강제 집행. 옳은 거 골라라. 1번. 행정법 관계에서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 규정은 동시에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자, 행정상 강제 집행에는 의무 부과권을, 그죠?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 그죠? 의무를 부과하는 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 규정은 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1번 틀렸어요. 2번.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근거에 2조 규정에 따른 대집행 대상이 된다. 틀렸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대집행의 대상은요. 대체적인 자기 의무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즉 부자기 의무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자, 부자기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요. 부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행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 명령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새로이 부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때는 틀린 지문이죠. 뭐가 틀렸죠? 이행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 명령을 정한 기간을 지나서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때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이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이행한 경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3번 헷갈리시면 안 되고. 4번 국세 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 그죠? 절차상 하자 인정이 돼서 위법하기 때문에, 그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매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입장.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입장이 옳지 않은 거. 재단법인의 한국연구재단 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한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라 BK 21 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뭡니까? 군법상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봤죠? 지금 정답입니다. 자, 판례는요.
그 재단법인 그 한국연구재단이 그 대학교 총장에게, 그죠? A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사실, 이거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 정도로 봤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그 법률적, 그죠? 권리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이 사건 BK21 사업 처분 취소 사건. 네,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아요. 네, 여기서 좀 긴 지문 볼까요? 공법상 근무계약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에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상대방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죠? 네. 판례 원문 그대로 갖고 왔고,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네. 옳지 않은 거. 행정절차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죠. 자, 1번. 행정절차법 어디에 있죠? 4조에 있습니다.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현저히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자,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네, 2번. 이거 맞는 지문이죠? 이러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이나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 등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예, 2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볼게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 틀렸죠? 이 부분이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그죠?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서, 그죠?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 입장은. 따라서 어디 부분이 틀렸죠? 자, 국가에 의해서 앞뒤 문제는 좀 꼬아놨잖아요. 그죠?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에 유인된 행사가 아니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정 방향에 유인된 신뢰 행사인 경우, 그죠? 이때는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면, 그죠? 그럼 당연히 신뢰 보호의 이익이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죠?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이라면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개인의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요, 판단을 할 때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여부, 그리고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그러한 반사적 뭐랄까요? 기회의 활용을 한 것이라면, 그죠?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면 실내보호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실내 이익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4번.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이나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요 지문. 자, 판례 원문 그대로죠. 이때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성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때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문 살짝 이렇게 말장난치는 게 많아요. 그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지방자치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송파구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은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판례 입장. 이때는 뭡니까? 뭡니까? 폐기물 처리 설치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에 주민 편익 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이러한 규정은 조례 규정은 뭐죠? 상위 법령에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을 넘어섰다. 그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죠? 진배 없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최근 판례, 2019년 판례였습니다. 최신 판례였고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근거해서 영등포 구청장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거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쵸? 판례 입장이죠. 이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임 과정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그보다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하자는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요게 판례 입장. 자, 3번이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겠죠?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에 의해서 제기된 위법한 조례안의 제1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사전적 구체적 규범 통제의 성질을 갖는다? 자, 틀렸죠? 이 부분 어디가 틀렸어요? 이는 사전적 구체적 규범 통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에 의해서 제기되는 자, 위법한 조례안의 재해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그냥 기관 소송의 대상인 거예요. 구체적, 사전적, 규범 통제의 성질이 아닙니다. 지방 자치법 107조 3항을 참고하시면 되죠. 그 조항에는요,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를 이유로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또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소송의 대상이지 사전적 구체적 규범 통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요거 봤고요.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분류한 경우 기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기본 관계는 공법 관계죠. 그래서 법치 행정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 자체의 성립 판결 종료에 관한 경우는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기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 변동은 행정 처분으로서 행정 소송의 당이 되겠죠? 자, 조세행정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렇습니다. 조세행정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그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의무 자체는요, 공포상 그죠?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자, 1번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지문. 2번 볼까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에 과세 전적 부심사나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국세부가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에 해당한다. 이거 당연 무효 사유죠? 자, 2번 틀렸네요. 과세 예고 통지 후에 과세 전 적부심사 죄송합니다. 띄어쓰기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과 과세 처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불복 절차를 불분명히 행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예요. 2번 틀렸어요. 3번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규정 위반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 처분은 무효다. 그렇죠? 4번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위법하겠죠? 위법해요. 그래서 본세의 부과 처분과 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별개의 과세 처분인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각각의 가산세 부과 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 처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산세 합계만 기재했다면 위법하겠죠? 그 불허한 부과처분은 위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행정, 경제 및 조세행정 옳은 거 골라라. 자, 1번 볼까요? 과세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므로 그 감액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소이익이 인정이 됩니까? 이렇지 않죠? 자, 틀렸습니다. 자, 어디부터 틀렸냐면요.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 틀렸어요. 자, 그런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해서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 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기 때문에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액이 없다. 이렇게 봐요. 판례는 1번 틀렸고요. 2번 자,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정의와 공평에 관련해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 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 환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죠? 아니죠?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2번 틀렸어요. 이때는 공법상 의무라고 봤기 때문에 그죠? 납세 부담 사업자에 대한 국가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해가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그죠?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게 판례 입장. 3번.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이에 관한 공매 통지는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통지의 상대방이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기도 틀렸죠? 한국자산공사가 하는 공매 통지는요. 자,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역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례 입장이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하는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죠? 네. 알겠습니다. 웹에서 체계화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레시리아. 자, 마지막 문제. 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정답이죠.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자, 지금 이 사건 쟁점이 되는 것은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가 공개되면 이 사건 협정들을 체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쟁점 정보는 뭐가 어떻게 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판례. 그래서 그 사실 이유를 보면 또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목록의 공개만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논의 주제와 논의 내용,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분 공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자, 나머지 판례.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 안에서 일부 취소 명할 수 있고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4번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 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정보 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일부 거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 소송으로 당연히 청구인에게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급 행정법이었고요. 지금 행정사나 기타 7급, 9급 공무원 하시는 분들 7급 공무원 행정법 문제 정도는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자면 초터디는 뭐다? 운동과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건 똑같아요. 헬스장 가서 세트를 반복하죠. 3회도 초터디도 세트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세트는요 세트라고 하면 거창한데 일단 오전에 1세트를 하세요. 그죠? 1세트는 기준이 40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기본서와 그 다음에 판례집 아니면 강의 이런 거를 발췌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틀린 문제 있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오답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날 이 길에 역시 오답 문제가 있으면 오답 문제 중심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1세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험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험이 정말 한 달 또 채 안 남았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서 강의 이론 중심의 요 부분을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세트가 아니라 시험에
시험이 이제 직전에 다가올수록 저는 한 3세트 권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120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달 30일이죠. 30일 정도를 공부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계산법 어떻게 나와요? 3세트, 120문제, 30일, 그러면은 약 3만 6천 문제네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방식은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40문제, 기본서 강의 최대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5단 문제 위주로, 그 다음 날에는 역시 5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1세트 진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시 기본서. 이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가올수록 과목당 3세트 120문제 정도 풀어지키세요. 그럼 한 달이면요, 매일매일 120문제를 풀어지킨다.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도 3세트를 계속 하루 반복하시면 근육이 양이 달라지죠. 근육의 양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이 수험도요, 이러한 3세트를 문제를 막 풀어 제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근육량에 비례하는 수험 양이라고 할까요? 수험 지식, 수험 어떤 합격에 필요한 수험적인 지식의 양이 비례해서 올라가요. 근데 근육량과 솔직히 근육이 어느 정도 붙으면 확 또 늘잖아요. 똑같이 어떤 수험적인 지식의 양도 그렇게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확 늡니다. 확 늘면 합격선인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합격선에서 시험 직전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문제가 너무 풀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 있죠?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보시면서 오히려 이론을 다시 정립해가는 이론 정립 과정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근데 가끔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 아니, 내가 기본서랑 강의를 내가 공부를 이제 1세트 시작하시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이에요. 자,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결론, 푸셔야 됩니다. 푸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건 공부한 거고, 내가 시험장에서 똑같아요. 공부한 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황하겠죠? 그 당황함도 평소에 관리하셔야겠다. 그 저는 1세트는 꼭 진도별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일단 기본서와 강의는 기본 하시고, 일단 전범위 문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전범위를 추천드려요. 전범위.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범위로 먼저 푸시고,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와서 상관없어.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내가 공부한 게 100%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 거 당황하는 것도 연습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짱구로 굴려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지금 시험이 한 2달,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줄이시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에 줄이시고,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가셔라. 그 다음에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지겨워. 그러면 기출문제 보시고, 오히려 정답의 해설, 그 다음에 그런 이해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역으로 정립을 하셔라. 그러면은, 자, 문제풀이 양도 늘어나면서 이해도도 올라가면서 어떤 시험이든 기본 점수, 80점이면 기본 점수 80점을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공부 방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면 알아서 90점을 목표로 기본서의 약간 지엽적인 부분을 더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득점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인 공부부터 시작을 하면 지쳐.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도 푸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론도 정립을 해 나가라. 그 다음에 80점 정도가 확보가 되면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공부는 기본서의 구석구석 디테일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라. 그런 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고득점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행정법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